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툴 가완디의 어떻게 일할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광미경 옮김, 웅진 지식하우스 출판사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저자 아툴 가완디의 최고를 능가하는 최선에 관한 탐사의 기록, 정답과 최선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괴리를 두려울 정도로 솔직하고 정확하게 써냈다. 적확하게 써냈다. 라고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이신 남궁인님께서 또 이렇게 한 줄 평을 달아주셨고, 아마존 선정 올해의 책,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또 이 책도 출판이 된 지가 아마 좀 오래된, 한국에서는 이 판권을 2018년에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툴 가완디가 이 책을 펴낸 건 2007년, 네,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책은 아툴 가완디가 부모님과 누이에게 바치면서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자 소개. 아툴 가완디. 미국의 외과의자 저술가, 공중보건 정책 전문가이다. 1965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오하이오 에선스에서 자랐다.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정치학, 경제학 협동 과정을 밟았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하버드 보건대학에서 공중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보스턴에 있는 브리검 여성병원의 외과의이자 하버드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일찍부터 공중보건 개혁의 뜻을 품었던 그는 세계적 차원에서 의료 시스템 혁신을 도모하는 아리아드네 연구소를 설립해 이끌고 있기도 하다. 정책가로서 그의 이력은 20대 시절 상원의원 사무실과 빌 클린턴 대선 캠프에서 보건사회 정책 수립을 도우며 이미 시작되었다. 또한 그는 뛰어난 작가이다. 1998년 이래 뉴요커 전속 필자로 활동해왔고, 그동안 출간한 4권의 책 모두 독자와 언론으로부터 큰 찬사를 받으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내셔널 북 어워드 최종 후보에 오른 첫 책,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 부터 어떻게 일할 것인가와 체크리스트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한결같이 현대의학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더불어 의료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탐구해왔다. 최근작인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존엄한 죽음에 관한 화두를 던지며 미국을 넘어 전 세계 독자에게 아툴 가완디의 이름을 각인했다. 최고의 과학 저술가에게 주는 루이스 토머스 상을 비롯해 내셔널 매거진 어워즈들을 두 차례 수상했고, 뛰어난 창의성과 잠재력을 지닌 인물에 수여하는 메가더 펠로십을 받았다. 또한 2010년 타임과 포린 폴리시가 각각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세계적인 사상가 백인의 이름을 올렸다. 네, 아툴 가완디의 프로필이 참 화려하죠. 의사로서 의료계에서 종사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와 자신의 생각, 또 일을 하면서 자신이 세웠던 철학들을 정리해서 또 많은 에피소드를 엮어서 이렇게 책을 펼쳤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너무 의사라는 직업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글이 진행되고 있어서 가끔씩은 조금 이렇게 이입을 해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의사라고 해도 뭐 글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큰 전체의 시스템 안에서 일하고 있는 하나의 부품, 난 오로지 하나의 부품일 뿐인가
라는 그 모든 직장인을 대변하는 그런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가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책 에피소드도 좀 재밌는 것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이나 공중보건에 대한 것, 또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더 살렸는지, 또 소아마비와 같은 그런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또 한국 의사분께서 활동한 또 멋있는 에피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은 제가 에피소드는 따로 읽어드리지 않고 이 책의 전체 내용, 또 이 책의 저자가 어떤 말을 이 책에서 하고자 했는지 그 핵심 메시지만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를 통해서 소개해 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책의 제목이 가슴에 많이 와닿아서 읽게 되기도 했는데요. 왜 일할 것인가가 아니라 야, 일을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그러면 어떡해? 라는 질문을 던져서 좋았습니다. 에필로그, 제대로 일한다는 것에 관하여. 오래전 의과대학을 졸업을 앞둔 무렵에 돌봤던 환자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다. 당시 나는 내과에서 마지막 임상실습 중이었다. 4년차 레지던트가 나에게 환자 서너 명을 맡겼다. 그중 70 정도 된 주름투성이 포르투갈 출신 할머니가 있었다. 그 할머니는 의사들끼리 하는 말을 빌리자면 그냥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서 병원에 온 케이스였다. 할머니는 온몸이 쑤시고 온종일 피로하다고 호소했다. 기침도 했다. 하지만 열은 없었고 맥박과 혈압도 정상이었다. 그런데 몇 가지 검사를 해보니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흉부 엑스레이로는 폐렴일 가능성이 보였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다. 내과의인은 할머니를 입원시켰고 내 담당으로 떨어졌다. 타액과 혈액 배양 검사를 하고 결핵일 가능성에 대비해 내과의 지시에 따라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매일 2차례씩 할머니를 보러 갔다. 내가 하는 일은 바이털 사인을 점검하고 폐에서 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검사 결과를 살피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상태는 매일 고만고만했다. 기침은 했지만 열은 없었다. 정말 그냥 몸이 좀 안 좋았을 뿐일 것 같았다.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면 되겠거니 했다. 나는 할머니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아침 7시 회진을 도는데 할머니가 밤새 불면증과 발한 때문에 힘들었다고 불평했다. 우리는 바이털 사인을 점검했다. 여전히 열은 없고 혈압도 정상이었다. 심장 박동이 전보다 조금 빨라진 듯 했지만 그게 다였다. 환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레지던트가 지시했다. 네, 알겠습니다. 전날 아침에 비해 별다른 점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일단 그렇게 대답했다. 나는 속으로 점심시간쯤 한번 와서 보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레지던트는 오전에만 2차례나 직접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 후로 나는 이 사소한 행위를 종종 곱씹어 보곤 했다. 별것은 아니었다. 그저 조금 더 성실했을 뿐이었다. 그 레지던트는 그날 아침 할머니에게서 뭔가 우려할 만한 점을 보았다. 나에 대해서도 간파했을 것이다. 일반외과 레지던트 자리는 이미 따놓은 마지막 실습생 중인 의대생. 그가 나를 믿었을까? 아니, 믿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던 것이다. 따지고 보면 그가 한 일이 그리 간단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할머니의 병실은 4층이었는데 그날 오전 컨퍼런스 장소와 식당을 비롯해 우리가 들려야 하는 곳은 모두 1, 2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어디나 그렇다시피 느려 터졌다. 게다가 그 레지던트는 컨퍼런스 중 하나를 맡고 있었다. 다른 의사들이 흔히 그러듯 문제가 생기면 알려달라고 간호사에게 부탁하거나 신참 레지던트더러 대신 환자를 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직접 4층까지 올라갔다. 그가 처음 상태를 확인하러 갔을 때 할머니는 열이 38.9도까지 올랐고 코에 튜브를 연결해 산소를 주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두 번째로 갔을 때는 혈압이 뚝 떨어져 있어 간호사를 불러 튜브를 산소 마스크로 교체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내가 겨우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할 즈음 그는 이미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다. 약제 내성을 지닌 전격성 폐렴으로 폐열 쇼크가 오고 있던 할머니에게 새로운 항생제와 정맥 주사액, 혈압 제제를 처치했다. 그가 점검한 덕에 할머니는 목숨을 구했다. 경과는 눈에 띄게 좋았다. 인공호흡기가 더는 필요하지 않았다. 열은 24시간 만에 정상으로 떨어졌다. 할머니는 사흘 후 퇴원했다. 이 모두가 그의 점검 덕이었다.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특히 그 일에서 실패라는 것이 너무 쉽고 흔하다면 의대생 시절이나 레지던트 시절 내 최대 관심사는 유능해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레지던트는 그날 내게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는 일반적인 폐렴의 발병과 치료에 관한 지식뿐 아니라 특정한 환자가 특정한 순간에 어떻게 폐렴에 걸리는지 또 주어진 자원과 인력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한 특수성까지도 이미 꿰고 있었다. 사람들은 뛰어난 운동선수들을 보며 성공에 관한 교훈을 얻는다. 외과 의사인 내게도 그들의 인내심과 고되고 부단한 훈련,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귀감이 된다. 그러나 의사로서의 성공에는 경기장에 없는 요소가 있다. 바로 의사가 다루는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사실이다. 의사가 내리는 결정, 의사가 저지르는 테마는 본질적으로 윤리의 범주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의사들이 받는 기대가 너무 버겁기도 하다. 의사로서 우리의 임무는 질병과 맞서 싸우고 과학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모든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들이란 되게 확실치가 않다. 터득해야 할 지식은 광대하고 끝이 없다. 게다가 신속성과 일관성도 요구된다. 교대 근무 중인 간호사에서 임상병리사, 산소 공급 장치를 다루는 기술자에 이르기까지 병원 인력 수백 명이 환자 단 한 명을 위해 동원되어야 하더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뿐인가? 사람들은 우리가 온화함이나 따뜻한 배려 같은 인간적 면모를 갖추길 바란다. 이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의 막중함과 의료 행위를 둘러싼 복잡성이 의사라는 직업을 대단히 흥미로우면서 동시에 매우 심란한 것으로 만든다. 최근에 버지니아 매그부라는 유방암 환자를 수술했다. 매그부는 60세의 영어 교사로 가슴에 조약돌 만한 혹이 만져진다며 병원을 찾았다. 생체 검사 결과 암 진단이 나왔다. 암은 지름 1.9cm 정도로 작은 편이었다. 매그부는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치료 방법을 놓고 고민하다가 유방 보존 치료를 선택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감시 림프샘, 생체 검사를 통해 암이 림프샘까지 전이되지 않았는지 확인한 다음 암덩어리를 절제해내는 것이었다. 그러고 나면 방사선 치료가 뒤따를 것이다. 수술 자체가 어렵거나 특별히 위험한 경우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단계별로 의료진이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수술 날짜가 되었다. 매구부를 수술실로 옮기기 전에 안전 여부를 재확인했다. 마취과 의사는 매구부의 의료 기록과 치료약을 점검하고 컴퓨터에 기록된 여러 가지 검사 결과와 심전도를 살펴보았다. 또 적어도 6시간 동안 환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을 벌려 혹시라도 수술 중에 빠질 수 있는 흔들리는 이나 틀니는 없는지도 조사했다. 간호사는 수술할 환자가 맞는지 환자의 이름표를 확인하고 약물 알레르기 여부를 조회한 다음 수술 동의서에 적힌 수술이 환자가 원하는 수술이 맞는지 본인에게 확인했다. 콘택트 렌즈나 손가락을 쥐거나 방해가 되는 장신구가 남아있지 않은지도 점검했다. 나는 종양이 만져진 위치를 찾는데 착오가 없도록 그 부위를 사인펜으로 표시했다. 감시 림프샘 생체 검사를 위해 아침 일찍 매구부의 종양 근처에 소량의 방사성 추적자가 주입됐다. 이제 가이거 계수기로 추적자가 주입된 곳을 확인하고 절제가 필요한 문제의 림프샘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치가 측정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한편 수술실에서는 앞서 끝난 수술 이후 간호사 2명이 수술실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수술 도구가 모두 갖춰져 있는지를 살폈다. 수술 도구에는 가열 살균을 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서 간호사들은 스티커 색으로 살균 여부를 확인했다. 작동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직류 지짐기를 기사가 떼어내 닫은 것으로 교체했다. 빠진 것이 하나라도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다. 드디어 매그부와 의료진의 준비가 끝났다. 오후 2시까지 다른 환자들 진료를 마치고 수술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수술이 연기됐다는 수술실 직원의 전갈이었다. 왜요? 내가 물었다. 회복실이 부족하다고 했다. 수술실 3곳에서 환자를 회복실로 보낼 수 없어 대기 중이라며 회복실 자리가 빌 때까지는 모든 수술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었다. 알았습니다. 그러죠 뭐. 가끔 일어나는 일이다. 기다리면 되겠지. 하지만 4시에도 매그부는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수술실 관리부에 전화를 넣었다. 회복실은 벌써 비었지만 매그부의 수술은 응급실에서 실려온 대동맥류 파열 환자에게 밀렸다고 했다. 관리부에서 다른 수술실을 구해줄 것이다. 나는 수술 환자 대기실의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매그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매그부는 달관한 사람처럼 대답했다. 될 일이면 되겠죠. 매그부는 지루한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고 잠을 청해봤지만 번번이 깼다. 매번 변한 것은 없었다. 6시에 다시 전화를 걸어 수술실 관리부 담당자와 통화했다. 이제 수술실은 있는데 간호사가 없다고 했다. 5시 이후론 근무하는 간호사가 수술실 42곳 가운데 17곳 밖에 없는데 수술 중인 환자만 23명이었다. 이미 수술실 4곳의 간호사가 마지못해 초과 근무를 하고 있지만 더는 어렵다. 그러니 다른 환자는 어쩔 방도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 매그부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다. 7시가 넘으면 수술실 9곳에만 간호사가 있다. 11시가 넘으면 많아야 5곳이란다. 게다가 기다리는 환자가 매그부만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매그부 씨는 수술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다. 취소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직접 관리부로 내려갔다. 이미 나보다 먼저 온 외과의 하나가
담당 마취과 의사를 구슬리는 중이었다. 수술실 관리부 담당자에게 전화로 소리를 지르는 의사도 있었다. 우리는 모두 수술실이 필요했지만 수술실은 충분치 않았다. 환자 하나는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다른 환자는 목에 혹이 나서 생체 검사를 해야 했다. 내 환자는 급해요. 외과의 하나가 말했다. 내 환자도 기다릴 수 없어요. 다른 의사도 외쳤다. 그 다음 날은 수술실이 있다고 했지만 누구도 원치 않았다. 다들 다음 날에도 봐야 할 환자들이 있었고 수술이 밀리면 그 환자들의 예약을 취소해야 했다. 어쨌든 내일 다시 이 난리를 치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도 매그부를 위해 설득에 나섰다. 매그부는 유방암 환자다. 암 덩어리를 드러내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주입된 지 8시간이 지난 방사성 추적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옅어지고 있다. 수술을 연기하면 방사성 추적자를 한 번 더 주입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방사능에 노출된다. 마땅한 수술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말이다. 얼마나 터무니없고 몰지각한 짓인가. 그러나 아무런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다. 이 책은 의료 행위에 관한 이야기다. 의사들은 의료라고 하면 정확한 진단, 뛰어난 기술, 환자와 공감할 수 있는 마음만 어느 정도 있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계에 뛰어든다. 그러나 차차 알게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의료계 역시 시스템이나 기술, 환경, 사람, 자신의 약점과 끊임없이 씨름해야 한다. 우리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지만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면서 상황을 가다듬고 개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 책에서 살펴보려 한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은 의료계만이 아니라 위험과 책임이 따르는 그 어떤 시도든 성공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 3가지를 검토한다. 첫 번째는 성실한 자세에 관한 것이다. 실수를 줄이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세한 것까지 충분히 배려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성실이다. 흔히 성실은 손쉽고 하찮은 덕목으로 치부된다. 그러나 결코 쉽지도 사소하지도 않다. 성실은 의료 행위의 중심일 뿐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일이다. 일부에서 들려줄 3가지 사례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의사와 간호사에게 손 씻기를 의무화하려는 끈질긴 시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치열한 부상병 치료, 전 세계 소아마비 퇴치에 쏟는 엄청난 노력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성실함의 면면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올바른 실천이다. 의학은 본래 인간의 일이다. 숙명적으로 탐욕과 오만, 불안과 오해 같은 인간적인 약점에 의해 얼룩질 수밖에 없다. 2부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불편한 질문 몇 가지를 다룬다. 의사들이 얼마를 벌어야 적절한지, 실수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해 본다. 또한 나는 의료 윤리 강령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사형 집행에 참여한 의사 4명과 간호사 1명의 이야기를 들려줄 참이다. 한편 아픈 환자를 위해 계속 싸워야 할 때와 물러나야 할 때를 아는 것은 나의 오랜 숙제다. 3번째 성공 요소는 새롭게 생각하는 자세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를 잘못 이해한다. 창의성은 뛰어난 지능이 아니라 성격의 문제다. 실패를 인정하고 결점을 감추는 데 급급해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새로운 사고는 실패를 찬찬히, 심지어 극단적으로 반추하여 새로운 해답을 찾으려는 지속적인 노력에서 나온다.
분명 쉽지 않은 자질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3부에서는 분만 방법이나 낭성 섬유증 같은 불치병 치료의 혁신을 불러온 의료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더 많은 이들이 그처럼 할 수 있을지도 살펴본다. 개선은 끝없는 노동이다. 세상은 혼란과 분열과 짜증나는 일투성이고 의료계도 예외는 아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우리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때때로 길을 잃고 나약하고 타산적이다. 그렇지만 의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타인과 과학, 그리고 그 둘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묶여 있다는 뜻이다. 즉,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여기서 책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문제는 그러한 책임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어떻게 이 일을 잘 해내느냐 하는 것이다. 버지니아 매그부는 불안감과 허기에 시달리며 창문 하나 없는 조용한 대기실의 하얀 전등불 아래에서 2시간을 더 누워 기다렸다. 째깍째깍째깍.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의료계에 몸담고 있다 보면 가끔 나 자신이 상상할 수 없이 복잡하고 거대한 기계 속에 들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기계의 톱니바퀴는 제멋대로 돌아갈 뿐이다. 인간적인 보살핌이나 이타적인 개선의 노력이 변화를 불러오리라는 생각은 헛된 바람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매그부는 그날 밤에 자신이 수술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대답했지만 차마 매그부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함께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다. 시간이 또 얼마나 흘렀을까? 8시가 되려 할 즈음 메시지가 왔다. 29번 수술실로 환자를 데려오세요. 그렇게 적혀 있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수술이 잔뜩 밀린 것을 보고 간 간호사 2명이 자진해서 늦게까지 남아 주었다. 그냥 집에 가버려도 그만이었는데 말이다. 내가 그렇게 치하했더니 간호사 하나가 으깨를 으쓱하고는 말했다. 어차피 달리 할 일도 없었던걸요.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 틈엔가 자기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문자를 받고 11분 후 매그부는 수술대 위에 누워 팔에 안정제를 맞았다. 피부를 소독하고 소독포를 덮었다. 암덩어리는 별 무리 없이 제거되었다. 다행히 림프샘에는 전이 되지 않았고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드레싱을 하는 동안 매그부가 조용히 깨어났다. 나는 매그부가 수술대 조명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조용히 읊조렸다. 조명이 꼭 조개 껍데기 같아요. 네, 이렇게 마치 소설인 것처럼 머릿말이 프롤로그가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이 성실함에 관하여라는 첫 번째 파트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모든 파트를 오늘 다 소개를 못해드리기 때문에 바로 책의 마지막 에필로그 맺은 말로 가서 이 책이 어떤 핵심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지 먼저 한번 파악한 다음에 몇 가지 에피소드만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필로그. 일터에서 긍정적 일탈자가 되는 5가지 방법. 2003년 10월 인도에서 보스턴으로 돌아온 후 곧바로 일반 외과의 겸 내분비 외과 의사로서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매주 월요일은 병원 3층 외과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았다.
화요일과 주말에는 가끔 응급호출을 받았다. 수요일은 펜웨이 공원 맞은편의 외래 환자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수술실에서 수술을 했다. 여태껏 흐트러짐 없이 규칙적으로 살았고 그 사실에 감사한다. 그렇지만 미처 각오하지 못한 일도 많이 겪었다. 이 넓은 세상에서 개인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를 목도하는 일이 그랬다. 의사들 대부분은 인도 남부의 어린아이 420만 명을 구하는 소아마비 속탕 작전이나 전쟁터에서 부상병의 목숨을 구할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내는 것 같은 멋진 스토리와는 거리가 멀다. 그에 비하면 우리 일은 만만하기 그지없다. 월요일 아침이면 진료실에서 X씨와의 담석, Y씨와의 탈장, Z씨와의 유방암을 생각하면 된다. 의학은 대개 소매업 같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치료한다. 그렇다고 자신이 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없다. 어찌되었든 의사는 6만 6천여 종류의 잠정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약품을 처방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우리는 멜론을 자르듯 사람을 갈라서 열어볼 수 있다. 앞으로는 머지않아 사람들의 DNA도 조작할 것이다. 사람들은 목숨을 우리에게 내맡긴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특별해 보여도 사람들이 가능한 한 오랫도록 살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다는 사명을 지닌 이 나라의 의사 810만 9천 명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우리의 공이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다. 이 업계에서 간호사 240만 명과 의료보조사 38만 8천 명, 약사 23만 2천 명, 임상병리사 29만 4천 명, 구급대원 12만 1천 명, 호흡기 치료사 9만 4천 명, 영양사 8만 5천 명이 몸담고 있다. 물론 이분이 일하시는 미국 기준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커다란 기계를 움직이는 하얀 가운을 걸친 톱니바퀴의 톱니에 지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둔 기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계는 기계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오늘날 미국인은 적어도 평균 78세까지 산다. 그렇지만 그 나이까지 아니면 더 오랫도록 살고 못 살고는 의료 종사자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수백만이 몸담은 의료계 전체에 달려있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말로 중요한 존재가 될까?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떠오르는 게 당연하다. 나는 가끔씩 의대생들에게 강의를 한다. 한 번은 강의 준비를 하다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내 보기로 작정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말이다. 무언가 가치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나는 다음 5가지를 생각했다. 바꾸어 말하면 긍정적 일탈자로서 일하기 위한 5가지 제언이다. 내가 학생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여기에 옮겨본다. 첫 번째 제언은 내가 좋아하는 작가 폴 오스터의 에세이에서 따왔다. 즉흥적인 질문을 던지라. 우리 일은 낯선 이에게 말해야 하는 직업이다. 그들에 관해 1-2가지 알아두는 건 어떨까?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 새로운 환자가 들어온다. 봐야 할 환자가 아직 3명이나 더 있고 호출도 2건이다. 시간은 자꾸 지체된다. 이런 순간에는 어떻게든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어디가 아프죠? 혹은 어디 있죠? 언제부터 생겼죠? 혹에 영향을 준 게 있었나요? 과거 병력은요? 이런 기계적 문지는 누구나 한다. 그러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 잠시 환자와 잡단 시간을 가져보라. 대본에 없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다. 잘한 곳이 어디죠? 아니면 어쩌다 보스턴으로 왔죠?
그도 아니면 어젯밤에 레드삭스 경기 보셨어요? 내밀하고 중요한 질문을 떠올릴 것까지는 없다.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정도면 족하다. 그 중에는 이런 관계에 관심이 없는 이도 더러 있을 터이다. 그들은 당신이 잔말 말고 혹이나 봤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래도 좋다. 그럴 때는 그냥 혹이나 보라. 일만 하라. 하지만 두고 보라. 대답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예의 때문일 수도 있고 성격이 싹싹해서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인간적인 접촉에 목말라서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럴 때는 대화를 한두 마디 더 끌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자. 귀를 기울이고 알게 된 사실을 적으라. 눈앞의 환자는 그저 46세의 우측 사타구니 탈장 환자가 아니다. 46세에 장례 사업을 끔찍이도 싫어하는 전직 장의사 출신의 우측 사타구니 탈장 환자인 것이다. 환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점검하는 간호조무사에게 회진 중에 마주친 간호사에게 이런 즉석 질문을 하나 던져보라. 사실 이러한 관계를 맺는다고 뭔가 혜택이 생기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들을 기억하게 된다. 더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 그러다가 가끔 의외의 사실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레지던트 시절 매일 보던 나이 많은 파키스탄 출신 채열 기사는 알고 봤더니 20년 동안 카라치에서 외과의로 일하다 자녀들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었다. 함께 일하는 어느 조용하고 보수적인 간호사는 한때 지미 핸드릭스와 데이트를 했다고 한다. 질문을 던지면 기계에서 기계 냄새가 덜 난다. 투덜대지 마라. 이것이 내 두 번째 제언이다. 확실히 의사라는 직업은 투덜댈 일이 많다. 꼭두 새벽의 호출이며 왜 하는지 모를 서류 업무며 먹통이 되곤 하는 컴퓨터 시스템. 금요일 오후 6시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문제들까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곤하고 기진맥진한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하지만 의료계에서 투덜거리는 의사의 말만큼 기운 빠지는 것이 없다. 최근에 병원 식당에서 다른 외과 의사와 간호사 여럿이서 점심을 함께한 일이 있었다. 기분 좋은 농담이 오갔다. 처음에는 한 외과의가 최근 담당한 환자 이야기를 했다. 그 남자는 등에 자기 머리만한 큰 종량을 달고 있었다. 그 다음에는 다이어트 바닐라 코크 2캔을 한꺼번에 마시는 간호사로 화제가 넘어갔다. 코카콜라에서 나왔다가 단종된 제품인데 그 간호사는 그렇게 마셔도 될 만큼 충분히 비축해 놓은 모양이었다. 그러다 어떤 외과의가 담낭 감염이 심한 여성 환자 때문에 지난 일요일 새벽 2시에 응급실에 불려갔다고 투덜댔다. 그는 항생제와 수분을 공급하고 입원시킨 다음 염증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수술하는 것이 좋겠다고 기껏 조언했는데 응급실 의사가 그 계획은 위험하니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환자에게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응급실 의사의 판단이 틀렸고 환자에게 말하기 전에 미리 전화로 자신과 상의하는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으며 심지어 나중에 다시 마주쳤을 때 사과 한마디 않더라고 불평했다. 그 이야기로 물꼬가 트였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겪은 비상식적 일 처리에 관한 에피소드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들 수술실과 병동으로 돌아왔다. 분노와 자신에 대한 연민을 잔뜩 안고서 말이다. 의료는 고된 일이다. 질병을 다루는 일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일이 숱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일은 팀 경기와 같지만
전광판에 점수가 게시되는 경기와는 두 가지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하나는 사람 목숨이 걸려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코치가 없다는 점이다. 후자도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의사에게 코치는 곧 자기 자신이다. 악전고투하는 와중에 사기를 북돋워 줄 사람이 자신 말고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에 별로 재주가 없다. 회의실에서든 세미나든 병원 식당이든 의사들이 모이면 마치 자연의 중력 법칙이 작용하듯 대화는 항상 우리를 둘러싼 온갖 고통의 서사시로 귀결된다. 하지만 참으라. 그런 이야기는 따분하고 해법이 되어주기는커녕 기운만 뺀다. 매사에 희희낙낙하라는 건 아니다. 그저 다른 얘기거리도 준비해 두라는 거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도 좋고 우연히 발견한 흥미로운 문제도 좋고 정 없으면 날씨 얘기도 좋다. 그것으로도 충분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한번 해보시라. 셋째, 수를 세라. 의료계에서 궁극적으로 무슨 일을 하건 간에 혹은 의료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누구든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가 됐든 수를 세야 한다. 실험실 연구원은 세균 배양 접시에 든 특정한 유전자 결함을 지닌 종양세포의 수를 셀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임상의는 특정한 합병증을 일으킨 환자의 수를 꼽아볼 수 있다. 아니면 합병증이 금방 나타나는 환자는 몇 명이고 나중에 나타나는 환자는 몇 명인지를 헤아려 볼 수도 있다. 이런 일에는 연구비가 들지 않는다.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관심 정도이다. 레지던트 시절 수술한 환자 몸에 수술 도구나 스펀지를 넣은 채 봉합하는 경우가 얼마나 빈번한지 계산해 본 적이 있다. 1만 5천 건의 수술 가운데 한 건 가량으로 그리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단 그런 일이 생기면 사태가 심각했다. 어떤 환자는 33cm짜리 견인기가 몸속에 남아 창자와 방광이 찢어졌다. 또 어떤 환자는 뇌에 작은 스펀지가 남은 바람에 농양과 영구적인 발작 장애가 생겼다. 다음으로 나는 간호사의 소홀함으로 스펀지 개수를 세지 않았거나 수술 도구가 사라졌다는 간호사의 경고를 의사가 무시해서 생긴 실수의 빈도수도 헤아려 보았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급기야 나는 좀 더 복잡한 작업을 해보기로 하고 수술 도구가 몸 안에 들어간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경우를 비교했다. 그랬더니 불상사는 주로 응급수술이나 수술 도중 예기치 못한 상황과 맞닥뜨린 경우, 충수염 수술을 하려 개복해봤더니 암덩어리가 발견되었다거나 그런 일에서 주로 일어났다. 납득이 안 가는 것도 아니었다. 수술 한 번 할 때 간호사들이 챙겨야 하는 스펀지와 수술 도구가 각각 50개와 200여 개라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쉽지 않을 텐데 분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이라던가 예기치 못한 변동으로 도구가 늘기라도 하면 일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은 당연하다. 이런 경우 흔히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기 마련이지만 그런 식으로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는 없다. 기술적 해법만이 문제를 근절시킬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와 몇몇 동료들은 어느새 스펀지와 수술 도구를 자동 추적하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었다. 뭔가 흥미를 끄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관한 수를 세어보라. 분명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넷째, 글을 쓰라. 여러분을 겁줄 생각은 없다. 블로그에 올릴 5문단 정도의 글이든 전문 저널의 시를 논문이든 아니면 독서 모임에서 낭송할 시 한 편이든 무엇이든 괜찮다.
무조건 써보라. 완벽을 기할 필요는 없다. 그저 여러분이 속한 세계에 약간의 관찰을 가미한 정도면 충분하다.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자신의 공헌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한때 루이스 토머스가 물리학자 존 자이먼의 말을 인용해 지적했듯 토막글로 된 과학 저술을 체계적으로 출판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낸 것이야말로 현대 과학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라 할 만하다. 우리는 여럿이 십시일반 보태어 풍부한 집단적 노하우를 마련했다. 이는 혼자 이룰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으로 과학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또한 글 쓰는 행위 자체의 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나도 의사가 되고 나서야 필요를 느끼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의학은 그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머리보다는 몸이 고된 일이다. 의료는 소매업과 같다. 의사들은 한 번에 한 명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한 까닭에 고되고 단조롭다. 좀 더 큰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기 쉽다. 하지만 글쓰기는 그런 순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문제를 헤쳐가게 해준다. 더없이 분노에 찬 외침이라 할지라도 글 쓰는 사람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독자에게 여러분의 생각을 전할 때 자신이 더 큰 세상의 일원임을 확인하게 된다. 어떤 주제를 두고 몇 가지 생각을 적어 병원 소식지에라도 실을지라면 마음이 초조해진다. 과연 사람들이 읽을까? 어떻게 생각할까? 멍청한 소리를 짓거린 건 아닐까? 독자는 곧 사회다. 활자화된 언어는 그 사회의 일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회에 뜻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의 선포다. 그러므로 독자를 설정하고 무언가를 쓰라. 5번째이자 마지막 제언은 이것이다. 변화하라.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에 속한 이들도 새로운 아이디어에 반응하는 방식은 3가지 가운데 하나다. 우선 비즈니스 용어로 일컫자면 발빠르게 받아들이는 소수의 얼리 어댑터가 있고 대다수는 시간을 두고 수용하는 레이트 어댑터이다. 끝까지 저항하는 고집불통의 회의주의자도 일부 있다. 의사에게도 태도를 정해야만 하는 때가 있다. 조너스 소크 박사가 어린아이 40만 명에게 새로운 소아마비 백신을 시도하려 했을 때 전쟁터의 외과의가 처음으로 부상병을 지혈만 하고 수술을 덜 끝낸 상태에서 개복한 채로 란트 스툴로 이동했을 때 워릭이 어린 낭성 섬유증 환자에게 더 많은 급식 튜브를 꽂기 시작했을 때 과연 이 계획들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물론 좋은 아이디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때는 만성 통증을 치료한답시고 전두엽 절제술이 실행되었다. 항염증제로 쓰이던 비옥스는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아그라는 최근에 알려지기로 부분적인 시력 상실을 유발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구자가 되라. 변화의 기회를 노리라. 새로운 동향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의식하고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 의학이 성공을 거두는 만큼 그만큼의 불확실성과 실패가 넘쳐난다. 이것이 의학을 인간적이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든다. 의사의 선택은 어쩔 수 없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남들이 하는 대로 따르는 것, 하얀색 가운을 걸친 기계 부속이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로 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의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의사뿐 아니라 사회에서 위험과 책임을 지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도를, 변화를 모색하라. 자신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횟수를 세어보라. 그것에 관한 글을 쓰라.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보라. 그렇게 대화를 지속해 나가라. 이렇게 프롤로그가 끝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술을 세라 라는 부분은 참 와닿진 않은데요. 가장 많이 와닿은 부분, 투덜대지 마라. 투덜대지 마라.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행동이다. 특히 직업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동료가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투덜대는 행동, 이건 의식적으로 좀 자제를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책 내용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오늘은 좀 소개해드리면서 막 말도 너무 떠듬거리고 또 여기 날씨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창문에 비가 때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이 녹음의 질이 많이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회의감이 들 때 좀 이렇게 나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보았던 책이고 또 읽으면서 어느 정도는 많은 위안을 받았던 책이긴 합니다. 물론 작가는 의사죠. 사회에서 아주 큰 인정을 받고 있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참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사람이긴 한데 그런 사람도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시스템 안에 하나의 기계 정도로 그렇게 비하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 그런 것을 고스란히 느낀다는 그런 동질감,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책을 읽으면서 위안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오디오북 또 책 리뷰, 책 소개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제 채널 들으시는 분들은 저는 좀 어떤 확신이 있어요. 뭔가 다 자신의 일을 좀 제대로 잘 해내고자 하는 사람일 거라는 그런 이상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이 책 소개를 바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